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간밤에 좀 관망의 장세가 그렇죠. 펼쳐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미국의 대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오늘 또 러시아에서 브릭스가 개최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오고 갈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또 환율 아닙니까? 그렇죠. 네, 환율적인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사실은 물론 주식시장이 늘상 올 상반기 때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다 보니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해서 앞에서 고은별 앵커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야 될 변수들,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사실은 계속 가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명확한 시장의 방향성이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만큼 이제 이 대선과 같은 이런 단기적인 재료이긴 합니다만 이런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돌발 변수도 계속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도 좀 많지 않나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장을 함께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들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켓나우 1부 10월 22일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첫 순서는 모닝체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얘기 앞서 고은별 앵커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환율 얘기 지금 오늘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매매 보양 나타낸 그 표인데요. 10월 20일에 어제 외국인들이 187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조금 이제 조정이 있는데 대략 한 200억 남짓 정도 어제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15일 날 2,800억 정도, 14일 날 900억 정도 이틀 연속 순매수라고 그 이후에 3일 연속, 3거래일 연속 6천억대, 4천억대, 4천억대. 이 사흘 동안 1조 5천억이 넘는 순매도를 외국인들이 기록을 하고 이제 어제 조금 이제 한 200억 남짓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환율 문제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왜냐하면 어제 환율이 1,470원대까지 2달 만에 다시 올라서면서 환율이 이제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면 고환율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올 상반기 때 나타난 것처럼 외국인들이 좀 국내 수출 중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수익에 대한 기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살짝 했다, 환율 영향이다, 이렇게 해석을 잠깐 해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또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어제 전체적으로 아시아 이 통화들이 대부분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중국인민은행 금리 또 내렸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유럽중앙은행이 12월 달엔 B컷을 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 시장에서 좀 미국 경제만 그나마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게 또 오늘 아침에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크게 올랐던 이유이기도 할 테고요. 여기에 이제 앞서 이제 이영훈 IM증권 이사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트럼프 리스크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 한번 추이를 조금 더 보면은요. 이게 이제 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좀 보여주는 표가 될 텐데요. 자, 나오죠. 일단 원달러 환율 이렇게 상반기에 강한 모습을 보이던 게 이제 8월 들어서부터 좀 내리막길을 좀 걸었고 1,312원대까지 들어왔던 게 지금 1,370원대가 2달 만에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좀 보면은요. 여기 왼쪽에 나오죠. 이게 환율이 좀 올랐을 때 상반기 때 계속해서 외국인들 사다가 지금 이제 꺾여서 하반기 들어서는 지금 여기 좀 표가 보면 올해 9월인데요. 계속해서 좀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반기 때 우리 시장의 모습, 그러니까 환율이 높은 상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이런 상태에서 뭐랄까요, 외국인들이 좀 국내 기업들을 사주고 아무래도 올 상반기에는 특히 반도체주들 중심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조금 더 맞는 모양새가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요. 뭔가 좀 일반 보통은 그 나라 해당국 통화가 올라갈 때 환차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브라질 국채라든가 멕시코 채권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 논리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표 하나 좀 보면은요. 금값하고 달러화 추이를 보는 건데요. 금값도 오르고 달러화도 저렇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금값이랑 달러화 가치는 역의 상관성, 즉 디커플링이 일반적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비단 뭐 금값이랑 달러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경제 이론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과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위기가 전 세계에서 벌어진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낯선 환경에 계속 우리 시장이 노출돼 있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다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이제 생각할 게 많아지는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같이 그렇게 명확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 하면 더욱더 우리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하고 시장의 또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왜 다르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발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져가시는 이런 투자 멘탈이 좀 필요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모닝 체크 마치고요. 계속해서 이은주 앵커의 마켓 나우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네, 이은주의 마켓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전 꼭 확인해 볼 이슈들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S&P 500이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잠시 멈춘 채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었고요. 나스닥만 홀로 엔비디아의 급등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빅테크 관련주들 안에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서로 엇갈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안에서 아이폰 16의 판매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름은 긍정적이다라는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에 먼저 실적이 나왔던 TSMC 그리고 하반기부터 출산하게 될 이 블랙웰 수요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주가 상승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마감 종가 기준으로 14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해내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를 놓고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반도체 관련 이슈는 추후에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테슬라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에 24일에 발표를 합니다.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만큼 부합되는 수치가 나올지 혹은 그동안 우리가 궁금했던 여러 질문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 간밤에는 테슬라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안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던 미국 증시 안에서 이 주요 연준 은행들의 연준 총재들의 발언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주요 매파적인 의원으로 불리는 미니 애플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중립금리가 기존 예상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앞으로도 연준이 속도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줬고요. 미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한마디로 천천히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11월 FOMC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스몰컷에 대한 강력한 의견들이 연준 안에서도 나왔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WTI나 금값 같은 경우도 변동성을 연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갔던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날장에서는 2% 가까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금은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티뱅크에서는 오는 3개월 안으로 금값 2,8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네요. 시장이 긍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가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놓고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와 카나코드가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는데 카나코드 같은 경우는 강세장에 현재 중간값에도 우리가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불장 랠리가 왔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지만 현재 보여주고 있는 수익률 면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보인 거고요. 다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오는 10년 동안
동안 S&P의 수익률은 연 3%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말을 기준으로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10년 주기의 약세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관망도 내놨습니다. 월가 안에서도 시장을 놓고 서로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나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내왔던 사인들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함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여줬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다시 한번 AI 관련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나올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실적이 11월에 발표가 됩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번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 월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고객으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메타 이런 기업들의 9월 AI 하드웨어 지출이 전년 대비해서도 56%나 급증할 것으로 월가의 전망치가 나오면서 이번에도 엔비디아의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들도 이번에 함께 공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늘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와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줬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도 오는 27년도까지 AI 인프라 추가적으로 10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번 AI 수요 사이클 아직도 초기에 있다라는 관점을 함께 공유를 했는데요. 여전히 긍정적인 시장의 전망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보인 만큼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HBM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챙겨보시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어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간밤 함께 공개됐던 미국의 3분기 전기차 판매 대수를 확인을 해보면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덜어낼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게끔 합니다. 3분기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대수가 35만 대 가까이 기록이 되면서 역대 최다로 판매량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1%의 증가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할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팔렸다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 않은 저가형 모델들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출시가 된다면 전기차 캐즘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시간 24일 새벽에 발표되는 테슬라 실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해당 이슈도 같이 지켜보시고요. 앞에서 함께 확인했던 유가 그리고 금 가격과 관련돼서 변동성, 국내 증시의 관련주들까지 함께 온기가 퍼질 수 있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주의 마켓나우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에 이어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전략을 통해 제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혁신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된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인 이포레스트 테크데이가 오늘부터 24일까지 열리는데요. 각 공정 단위별로 로봇과 AI, 비전 기술 등을 결합해 작업자가 찾기 힘든 결함을 탐색하는 등 공정 효율의 극대화가 기대됩니다. 현대차는 또 다시 혁신에 성공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8시 14분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이슈로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호 시침포 이사, 곽유정 이데리온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서 현대차 얘기를 좀 했는데 SDF, 이게 낯선 표현도 나오고요. 네네. 현대차에 뭔가 좀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현대차 이슈 먼저 가져오신 박근호 이사님 얘기부터 좀 네. 들어볼까요? 이제 앞서서 이포레스트 테크데이라고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이번이 제가 알기로는 한 4번째 정도 행사인데 처음으로 원래는 공개가 됐어요. 아, 원래는 공개 안 했어요? 네, 언론은 처음 공개한 건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관련주들,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자동차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소프트웨어 쪽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는 굉장히 좀 오래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 자동차 쪽에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는 공장도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려보겠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포부와 비전을 이제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네. 참여하는 업체들을 보면 아무래도 뭐 대부분의 현대차 계열사들은 대부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위아, 그다음에 뭐 현대 트랜시스, 글로비스 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런 기술들도 우리는 앞으로 현대차에 적용될 수 있게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서 자동차 외적으로도 현대자동차가 이제 인수했던 로봇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라는 이 이제 로봇 개가 돌아다니면서 공장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도 한번 시연을 보여주고 또 UAM이라고 해서 미래 항공교통 이쪽 분야도 설치가 돼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 SDF라는 게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이라는 건데 그 네네. 흔한 말로 앞에서 제목에서 나오시는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네, 좀 좋을 그렇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얘기 나왔으니까 네. 오늘 인도법인 상장하는 얘기 이사님 네. 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보통 해외 여행을 다니다 보면 네. 그 가장 높은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보험사예요. 가장 공감 가요. 그렇죠. 가장 높은 건물들 우리가 보통 랜드마크라고 하는 건물들은 맞습니다. 대부분 다 보험사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신용을 중요시한다라는 걸 이제 보험 가입자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현대 자동차가 이번에 상장을 할 때 가치는 한 25조 원 정도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만은 공개는 한 17% 정도 공개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한 뭐 몇 조 원 정도 수준인데 인도 시장의 시가총액 보면은 1위서부터 3위까지는 한 100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위 정도권이 한 40조, 50조 정도 그룹인데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에서 좀 그 인정을 받아서 시가총액을 높인다라고 하면 지금은 승용차가 이제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나는 무슨 자동차를 탄다. 그래서 이제 인도 시장에서 현대 자동차가 인도 시장이 또 지금 뭐 굉장히 그 젊은 어떤 투자자들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판매 대수까지 뭐 지금도 2위이긴 합니다만은 뭐 언젠가는 1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비전이 좀 크게 네.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지금 앞서 이제 현대차와 관련돼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 고은별 앵커가 좀 자세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 현대 그룹사들 가운데 6곳에서 기술력을 공개합니다. 이 가운데 상장이 되지 않은 트랜시스를 제외한 5종목의 최근 주가 추이를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 16일이었죠.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차 그룹사들이 전반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비스와 글로비스가 16일자에 슈팅이 나왔고요. 그 후에는 지금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방향성을 좀 탐색 중에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전일에는 한 걸음 쉬어갔지만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온 뒤에 좀 지지 라인을 형성 중에 있고요. 현대 글로비스는 전거래 0.5%가량 상승하면서 12만 1,0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부분에 대해서 10조가량의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쏟아지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7만 8,000원까지 최근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전일에도 1% 이상 상승하면서 6만 5,000원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위아고요. 현대위아 역시나 인도 법인 상장과 함께 관련된 모멘텀을 안으면서 강력한 슈팅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다만 단기 추세를 보게 됐을 때 5일 차트를 봤을 때는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전일에는 고개를 살짝 들어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1.4%가량 상승하면서 4만 8,000원 선 재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토에버 같은 경우 0.7%가량 내림세가 나타났는데요. 현대차 그룹주 많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인도법인 상장 모멘텀과 함께 강한 상승을 분출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현대차, 뭐 기아 우리가 이렇게 흔히 잘 알고 있고, 그럼 이 현대차의 이렇게 좀 미래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관련주가 어떤 게 있을지 박 이사님 말씀부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보시고 계세요? 네, 저는 오늘 현대 위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앞서서 이테크데이 관련돼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어느 정도까지 기술력을 뽐내는지 잠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요즘 대부분 다 로봇이 만들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로봇이 많이 만듭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 이렇게 문을 차체에다 갖다 낀다든가 이런 이제 정형화된 부품들을 로봇이 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여준 기술은 비정형 부품, 우리가 한마디로 전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정교하게 그렇죠. 만들어야 전선은 되는데. 이렇게 꼬부라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꼬부라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전선을 갖다가 꽂는 기술을 또 발표를 좀 해서 이게 이제 내년 6월 달부터 기아 자동차에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예. 좀 지켜보면 좋은 뭐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오늘 현대 위아를 좀 선택을 좀 했습니다. 예. 네, 현대 위아 설명 좀 드리면 네. 총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대 위아의 총 그 사업 부문 한 4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 부품, 주로 엔진이죠. 그다음에 공작 기계,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한 보통 우리가 선반이라고 표현하는 네, 것들도 네, 네. 있고요. 이번에 스맥한테 이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이 됐었죠. 아마 어제 정도 뉴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굉장히 어떤 강점이 있는 기업이고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좀 방산인데 현대 위아가 방산이 있어라고 생각을 그러게요.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로텐 같은 기업에서 이제 뭐 K2나 뭐 K9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면은 포 있잖아요. 포신. 네. 자주포나 탱크에 들어가는 포신, 그다음에 군함에 들어가는 포신, 한 포에 있는 예, 예.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업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현대위아입니다. 포신을 네. 만든다? 네, 포신을 만드는 유일한 기업인데 물론 뭐 온리 방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방산주들 움직일 때 현대위아가 조금 힘을 못 쓰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약간 주주분들을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작 기계 부분은 떨궈져 나갔으니까 자동차 부품, 스마트 팩토리 방산 부분으로 남아져 있는데 그러면은 공작 기계 부분을 매각을 했을 때 그걸 어디다 쓸 거냐라고 했을 때 현대위아 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기차 열관리 부품 쪽으로 투자를 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인천 쪽에서 있어서 이쪽 부분이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전기차 열관리 모듈이란 뭐냐면 전기차도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냉각수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렇죠. 그 배터리와 각종 부품들 사이에서 냉각수가 돌아다니는데 그것들을 계속 원활하게 해주는 어떤 펌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뭐 아직은 뭐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한 3조 원 정도 시장인데 한 2030년 정도까지는 뭐 50조 원 규모로 늘어날 거라고 이제 시장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앞서서 이제 현대 이테크데이 관련해서는 이제 공장에서 우리 보통 그 동영상들 보면 로봇 청소기 같은 그 장치들이 물건을 싣고 막 혼자 돌아다니는 걸 보실 그쵸.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혼자 뭐 자기가 집에서 쓰는 로봇 청소기처럼 알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AMR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하게 딱 직선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AGR이라고 하는데 이 AMR을 현대차 미국 전용 공장에 현대위아가 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제가 잠깐 차트 보면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차트를 보지 않고요. 이 현대차와 현대위아 차트를 합성한 걸 한번 좀 봐보도록 그러니까 할게요. 괴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임은 뭐 고점과 저점들은 좀 비슷한 느낌이 있긴 뭐가 합니다만 현대차고 뭐가 위아예요? 빨간색이 현대차입니다. 빨간색이 위에가 현대차고 현대차, 밑에 아래쪽이 위아. 이제 예. 현대위아인데 이 괴리가 이제 뭐 왼쪽 보시면 현대위아가 이제 주가 흐름이 더 좋았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결국에는 이 흐름에 저는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현대차가 내려올 것이냐, 현대위아가 올라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현대위아가 올라가는 쪽에 저는 한 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이포레스트 테크데이 관련해서 현대위아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배터리 열관리 모듈 이쪽. 그다음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 방산 쪽 분야도 있네요. 포신 만드는 이쪽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물류 로봇 사업까지 이렇게 해서 현대위아의
커버리지가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봤고 현대차와의 주가의 괴리도 이제 지금은 좀 벌어져 있는데 이것도 좀 더 붙을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박유정 파트너는 현대차 관련해서 어떤 기업 보고 계신가 싶네요. 네, 그 현대 위아 쪽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물류 쪽을 담당하는 현대 무벡스를 가져왔고요. 무벡스, 현대 예. 무벡스 역시도 스마트 팩토리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로봇에 대한 부분은 외주 형태로 지금 맡겨서 또 제작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네.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는 2017년도경에 현대 엘리베이터 물류 자동화 사업부가 분사한 사업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현재 토탈 스마트 물류 솔루션 기업으로 사실 주식시장에서 물류대란 이슈 있을 때 주가가 또 한번 강세가 강하게 한번 나왔었던 예. 적이 있어서 예. 테마주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핵심 자동화 로봇 등 물류 로봇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 중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공급하는 자동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무인 운반 차량이나 컨베이너 벨트 그리고 천장 궤도 이송 등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올해 수주를 책임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인 운반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 120대 정도가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기업 공장에 적용되는 공정 물류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쿠팡의 물류 직원분들 다 이제 손수 네. 사람들이 다 움직여서 물건 분류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컨베이너 벨트만 돌아갈 뿐이지 사람이 하는 공정이 여전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장별로 쓰는 그런 원자재 종류와 이를 운반하는 동선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하나로 효율적인 자동화 설계부터 AS까지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이제 공장화로 돌아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문제를 타개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창고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정 시기에 원자재를 옮겨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창고 컨트롤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이런 방식의 그런 이제 자동화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무벡스의 기업적인 실적 한번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죠. 매출액이 중요한 거죠. 네, 의외로 지금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수주액만 하더라도요. 약 3천억 원대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지금 달성하고 있다고 하고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 한국텍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비엠, 쿠팡을 비롯해서 중국의 타이어 회사 등 이런 글로벌 기업까지도 이 현대 무벡스 쪽에 최근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인건비가 요즘에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를 찾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올해보다 내년에 수주가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금 테네시 양극재 공장 자동화 솔루션 공급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가 하면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발파 설치 공사 증액 등의 수주로 인해서 예. 계속해서 이런 이제 수주 물량이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매출 성장세가 그래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제과제로 자율 이동 로봇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지금 참여하고 네. 있는데요. 2027년도까지 초대형 자율 이동 로봇 플랫폼 설계와 구동 모듈 실증 사업도 같이 함께 수행하게 된다는 이런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무벡스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이제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구간들도 봤을 때 작년 이제 물류 대란 이후로 주가가 이제 빠진 이후에 지금 행보 중에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저점을 높이는 주가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전고점 구간대까지, 그러니까 작년 이제 11월, 12월 달 구간대까지 주가 회복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흐름을 네. 보면서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 무벡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 지금 살짝 돌파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주가가 한 번만 더 반등을 해준다고 그러면 조금 순항을 할 수 있는 차트상으로 그런 여지도 좀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대 무벡스, 물류, 자동화, 이 설비 또 뭐 장비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네요. 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준비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협업한 신곡 아파트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제이홉 등 방탄소년단 멤버의 전역으로 완전체 복귀 시점이 다가오면서 엔터주들이 모처럼 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터주의 주가가 바닥에 이르렀다는 인식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달 들어 엔터주를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주가가 고개를 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한류, 이 K-팝 이게 사실 핵심인데 올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내내 부진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긴 했었고 사실은 이제 지난해까지 좀 과도하게 올랐던 데 따른 좀 후유증이다 이런 해석도 좀 있고요. 뭐 새로운 게 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간 이 엔터주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좀 고난의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실 텐데 오늘 엔터주 얘기를 좀 곽유정 파트너로부터 왜 엔터주 얘기를 하셨는지 뭔가 좀 변화가 보일 만한 건지 그런 상황이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변화가 좀 보일 것 같습니까? 사실 올해 내내 엔터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도 이슈레이더 시간에 엔터주를 처음으로 들고 온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우셨죠? 네, 다른 전문가분들도 엔터주 잘 안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엔터주를 가지고 오기 시작한 것은 이제 증권가 쪽에서 이제 드디어 바닥 저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기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캐치가 돼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대형 엔터 4사 주가가 다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앨범 발매 라인업이 작년에 비해서 좀 부실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올해는 또 대외적으로 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이제 공연 개최도 많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네. 하반기에 주로 지금 아시아 투어나 이런 해외 투어가 많이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데뷔 비용이나 제작비 이런 이제 비용 지출 이슈가 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예계 마약 리스크라든지 하이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민희진 전 오도우 대표와의 갈등 예. 그리고 또 이제 BTS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이라든지 악재들이 내지는- 많았어요. 네네 네. 또 방시현 그 방시혁, 하이브 예. 이사회 의장의 사생활 논란 이런 여러 가지 실적 부진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의 주가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년에는 특히 내년에는요. BTS와 블랙핑크의 동시 컴백이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BTS가 이제 다 제대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상반기에는 이제 BTS, 내년 또 하반기에는 블랙핑크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빅 IP 계열의 그런 그 대형 아티스트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런 대형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또 활동을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을 한다면은 그에 따른 풍성 효과 이런 이제 부분들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이제 굵직한 네. BTS나 블랙핑크가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외에 네. 이제 나머지 아티스트들 역시도 당연히 K-팝에 대한 관심이 맞습니다. 저절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최근 이제 하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드 투어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가수 이제 아이유 이런 이제 분들 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올림픽 경기장에 잔디밭 훼손을 막기 위해서 4억 정도 이렇게 그 잔디밭 보호를 깔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요. 그 이상의 사실 공연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터 기업들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그룹들의 네. 에스파라든지 네. 넥스지, NCT 이런 이제 해외 투어를 일정이 지금 계속 다 잡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네, 티켓팅이 네. 많이 될수록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엔터주이기 예.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잠재 리스크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죠.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뉴진스 정상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인 그룹이 나중에 데뷔했을 때 안착할 수 네. 있는지 이런 이제 여부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면밀히 따져 보시면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블랙핑크 멤버죠 로제가 아파트라는 노래를 내놨는데 브루노 마스하고 그 세계적인 뮤지션이죠. 이게 요즘에 또 대박을 치고 있어. 이런 것들도 엔터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있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관련 종목들 한번 쭉 훑어봐야 되겠죠. 고은배 램퍼 준비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엔터주들 어제 대형 엔터사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노래도 노래지만 뮤직비디오가 참 재밌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8시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개 3일 만에 8천만 회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공개 하루 만에는 5천만 회를 돌파하면서 이로 인해 엔터주들의 훈풍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사인 YG 플러스가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나 1.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터주 그 가운데서 YG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이달 들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하이브는 진에 이어서 제이홉까지 방탄소년단의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9월 말부터 기관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이브의 주가를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에도 2% 이상 3%에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와 SM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고르게 유입되고 있고요. 주가 역시나 바닥에서 저점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터주들 정말 오랜 기간 쉬어왔습니다. 과연 올 겨울에는 엔터주들의 따뜻한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고은변의 그 말씀대로 좀 따뜻한 훈풍이 불어줄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곽 파트너님 어느 종목 보고 계세요? 눈여겨서. 네, 저는 이제 SM 가져갔고요. SM 네. 전반적으로 사실 성장세가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엔터사라서 예. 가지고 왔고요. 일단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제 에스파 신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플래시라는 노래를 아, 그래요? 네, 듣기도 그렇게 했었고요. 신곡이 하여간 뭔가 계속 나오네요, 이제.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지난 이제 상반기에 이 에스파가 슈퍼노바라는 노래를 내면서 발매하면서 거의 뭐 15주 연속 1위 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슈퍼노바에 또 같이 대응을 했었던 게 아일리시였고 아일리시 노래 가사에 슈퍼 이끌림 이런 이제 가사말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슈퍼로 그렇게 대결을 했었는데 전일 이 에스파와 또 아일리시 동시에 음원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4세대 이런 이제 걸그룹 대표 걸그룹 에스파와 5세대 또 대표 걸그룹 아일리시 이렇게 또 맞붙게 된다라는 점도 엔터주에 있어서는 관심도가 그러면? 당연히 좀 몰릴 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아일리스는 소속사가 좋을 것 어디예요? 같습니다. 아일리 같은 경우는 하이브 하이브 쪽에 소속이고. 있는데 네. 레이블에 있는 소속 네네네. 예, 가수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NCT 드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월 11일에 또 새롭게 음원 사이트에서 또 새로운 앨범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SM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에 지금 JYP 엔터와 맞아요. SM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들어가 보시면 있죠.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배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포함이 못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밸류업에 대한 기대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수급의 방향이 반전되는 분위기가 최근 근래 들어서 관련 주가에도 지금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SM 같은 경우에는 NCT 127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NCT 위시의 성장과 유닛으로 네. 유닛 활동 요즘 많이 하니까 맞아요. 그걸로 이제 네. 커버를 한다거나 내지는 라이즈는 데뷔 앨범과 최근 발표 앨범을 통해서 연속으로 지금 밀리언 셀러에 등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신인이 대거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비스, 4분기에는 신인 걸그룹, 내년엔 신인 보이그룹이 지금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신인 파이프라인 확대로 인해서 확장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 지난 이제 상반기에 SN 3.0 경영 전략 발표했었잖아요. 네. 자회사 지금 매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매각 관련 모멘텀까지 봤을 때 SM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상의 움직임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정고점 구간인 5월달 구간까지의 주가 회복세만 노려보시더라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그러게요.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회복돼도 뭐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현재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좀 괴리가 좀 있긴 하죠.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건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럴 만한 퍼포먼스를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느냐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 이사님은 혹시 엔터주 뭐 네. 보셨습니까? 저는 하이브를 갖고 왔는데요. 아, 예. 제가 이제 이런 엔터주들을 죄송합니다. 엔터주들을 이제 좀 약간 분석을 하다 보면
사실 어려운 용어 나오는 그 바이오나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그룹 이름이나 이제 그 멤버들 이름을 거의 모르거든요. 우리 앵커님께서는 혹시 그 BTS 멤버 이름 다 아세요? 이제 군대 가서 까먹었어요. 저도 한 2명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뉴진스는 알아요. 뉴진스요? 네. 아, 저는 다. 예. 예. 예, 일단 오늘 하이브를 좀 저는 선택을 좀 해봤는데요. 앞서서 좀 약간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나라 엔터주들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무엇보다 좀 그 엔화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엔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엔화 강세 쪽으로 그렇죠. 좀 강하게 치고 가야지 실적이 많이 좋아질 텐데 아직은 그 부분이 좀 요원한 듯한 느낌이고요. 현재 엔화가 달러 대비랑 원화 대비해서 흐름이 좀 약간 반대 흐름이 나오는 느낌인데 어제 달러 대비해서 150엔 넘었어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엔터주들 얘기할 때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IP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그렇죠. 때문에 앞서서 이제 설명이 좀 됐었죠. 뭐 BTS 내년 6월 달 기준으로 아마 완전체가 다시 활동을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이넥스트도 아일릿 이런 좀 약간 BTS 그 하이브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선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 그룹들의 활동이 굉장히 조금 BTS의 빈자리를 많이 채워주고 매출도 같이 잘 나와주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한동안 가장 좀 핫했던 그 좀 약간 노이즈로 핫했던 뉴진스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어떠한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기 힘들 정도로 이제 다 적용이 돼 있고 녹아 들어 있다라는 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또 기업이니까 엔터주라도 실적이 중요하겠죠. 시장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주가 흐름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주는 컨센서스의 실적은 따박따박 다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눈높이가 좀 약간 낮아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뭐 엔터주 전반적으로 뭐 얼마나 상승을 하느냐는 뭐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바닥을 잡았냐라는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맞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기관 매수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사실은 악재들이 워낙에 많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악재들이 하나씩 거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실적만 뒷받침이 돼준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의 주가가 상당히 좀 못 미친다 그런 부분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 좋겠다라고 지금 박 이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와 그다음에 엔터주 두 업종 두 분 박근호 이사님, 곽유정 파트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두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하나증권에서 한국전력 관련한 리포트를 발간했고요.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목에 전기요금 인상 시점까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적었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전력 성수기로 전기 판매량이 늘었지만 원가도 유의미하게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또 마지막 전기요금 인상이 지난해 3분기입니다. 거의 1년 전인데 오는 4분기부터는 이 전기요금 인상의 효과도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제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수적으로 요청이 되는 상황이죠. 목표 주가 기존 24,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합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한국전력 이번 분기 매출액은 25조 원대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2조 5천억 원 상승한 27억 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효과로 외형 성장세는 유지가 되겠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하회할 것 같습니다. 연료비 7조 원 가까이 들었고요. 구입전력비도 9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동해안에 4기가와트 규모의 송전 설비가 가동되기 전까지는 전력 믹스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죠. 또 특히 최근에는 추석 이후로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한다고 발표하면서 동사의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증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다른 형태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도 11월 8일이었습니다. 올해도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에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 이 기간 가운데 어느 시점에 전기요금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인상 폭에 대해서는 기대를 낮게 가져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작은 이슈가 되겠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봤네요.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신증권의 보고서고요. 항공주인 진에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제목에는 기재 도입으로 큰 폭의 성장이라고 달았네요. 3분기 영업이익은 407억 원가량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매출액은 3,620억 원대 기대됩니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저가 항공사 가운데서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대형사들에 비해서 업황 매력도는 다소 떨어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진에어 목표 주가는 15,000원 유지했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합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진에어는 지난 3분기 좌석 기준으로는 189만 좌석의 여객을 공급했고 여객 수로는 165만 명을 실어 날랐습니다. 신규 항공기를 인도하면서 좌석 기준으로도 여객 수 기준으로도 각각 20% 이상씩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신규 항공기의 경우 지난 1분기에 한 대를 도입하고 지난 2분기에 또 한 대를 도입하면서 3분기 타사 대비 공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제 유가라든지 환율 같은 외부 변수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사 대비 큰 이익을 낼 수 있었던 동력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밸류에이션은 펄을 기준으로 4.2배에 불과해서 항공사 가운데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LCC, 저가 항공사들이 중거리 그리고 단거리 노선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향후 진에어의 이익이 떨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FSC, 이 풀서비스 캐리어, 즉 대형 항공사 대비해서 업황 매력도는 떨어진다고 봤는데요. FSC 같은 경우에는 화물 사업 부문에서 호조를 나타내면서 업황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도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과 그리고 엔비디아 강세 등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하락한 반면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기술주 위주로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총 1위 탄환을 다시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반도체 관련주는 HBM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종목의 위주로 좀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살펴볼 업종과 테마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주와 그리고 원전 관련 테마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인기 상승 그리고 올해 내년 초 계속 이어지는 임상실험과 신약 개발 등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 위치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다음으로 말씀드린 원전 테마 관련주는 이제 정부 정책과 소형 모듈 원자료를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 공략해드릴 종목은 한전기술인데요. 앞서서도 이제 원전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왔던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추세를 다시금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상승 출발 전의 종목인 만큼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 목표가 같은 경우는 8만 원을 보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충분히 아직까지도 저평가 중이고 워낙 우량주인 만큼 또 이제 한전의 자회사이기도 하니까요. 충분히 매매 타점 노려볼 만합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의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시 49분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오늘 증권사 리포트도 좀 들어봤고요. 비가 밖에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오늘 또 시작
여러 가지로 또 좀 기대감을 갖고 그래도 좀 더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마켓 스탠바이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십시오. 오현진 팀장님, 그다음에 신일섭 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한테 오늘 탑3라고 그럴까요? 보시고 있는 시장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이제 환율 관련된 얘기인데 최근에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부진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좀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환율 전망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요. 다만 단기간 이제 환율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조만간 좀 하향 안정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고 원화가 다시 강세 구간으로 들어가는 위치에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조만간 환율이 꺾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원달러 환율 안정 그리고 외국인 수급 개선 그리고 국내 증시 반등 여기까지 시나리오가 연결될 것 같으니까 환율이 안정되는지 여부를 꾸준히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벤트인데 내일 2024 로보월드가 개최가 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킨텍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AI와 자율주행 의료 로봇을 비롯해서 다양한 로봇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총 300개 업체가 참여해서 규모는 역대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참가 업체의 로봇을 대중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루트도 열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의 활용도가 과거 대비 크게 높아졌고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이죠. 보핏이 조만간 출시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된 모멘텀들이 꾸준하게 부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진성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좀 관련주를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이제 국내 증시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일 수 있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입니다. 24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7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익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AI라든지 그리고 서버형 메모리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고 또 HAM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닉스가 최선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를 실적으로 증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반도체주의 주가가 반등 변곡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특히 HBM 이후로는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특히 후공정 장비 업체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이닉스가 괜찮은 실적을 낸다면 후공정 반도체 관련주들 조정 좀 많이 나왔었는데 반등에 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공정 반도체 관련주, SFA 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투자 힌트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께서는 환율에 대한 안정화 부분, 외국인 수급 부분 가장 먼저 짚어주셨고 그리고 로봇 관련된 행사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SK 하이닉스의 네. 실적 발표까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탑3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네, 루미르 신규 상장입니다. 이 종목에 굳이 관심이 있어서 이걸 소개한다기보다는 수요 예측과 시장에 들어섰을 때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태도가. 뭐냐면 루미르가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했을 때 공모가 희망밴드 하단이 16,500원.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우리는 이 정도로 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비교 기업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평가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16,500원 하단부에서 27%를 밑돈 12,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야, 너네가 평가한 그 몸값은 택도 없어.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 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13.1대 1이라는 정말 초라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은 그나마 좀 높아서 130.78대 1이 나왔지만 뭐 반도체라던가 바이오라던가 뭐 지금 로봇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뭐 유명한 종목들이 상장할 때 몇백 대 1, 수천 대 1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초라합니다. 루미르가 지구 관측 전파 센서 SAR 위성 업체여서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그룹에서 하는 뭐 이런 관심 있는 분야긴 한데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상한가는 아니죠. 일반적인 그 기업의 하루의 상한가인 24% 뭐 이것도 아주 적게 오른 거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오히려 낮은 공모가가 상승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기술 수출 4대 천왕의 폭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K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줄기는 플랫폼 기술 수출입니다. 혼자 신약 개발을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무덤에 빠지는 게 아니고 플랫폼을 기술 수출해서 1등 그 기업들과 함께 나가서 무대를 밟는, 영광의 무대를 밟는 이런 그 사례들이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또 다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금 불꽃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이번에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이런 찬란한 바이오의 원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1%의 수익도 허투루 버릴 수가 없는 순간이다. 명심을 하시고. 세 번째는 방산순환매 4번 타순까지 도달입니다. 뭐 북한이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북한은 6.25 때도 그렇고 평생 거짓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믿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 확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사실화되는 것 같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넥선, 현대로템 그리고 풍산까지 1번부터 4번 타자까지 알려드렸죠. 결국에는 4번 타순에 있던 풍산마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4번 타자를 노리시는. 야구랑 똑같습니다. 강한 팀은 어떻게 되죠? 강한 팀은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가 계속 출루를 하니까 4, 5, 6, 7, 8, 9번 타자에게 기회가 와요. 약한 팀은요. 1, 2, 3번 타자가 아웃돼 버려서 뒤에 타순에 있는 사람들은 나서지도 못하고 이닝이 끝납니다.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오랑 방사는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4, 5, 6번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그것을 노리시면 신규 매수자들 분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이익의 폭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루미르가 상장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낮은 공모가가 이게 상승 반전의 계기가 됐다. 예,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공모가가 좀 과도하다는 그런 계속 뭐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모가가 이제 뭐 흔한 말로 뭐 따블 이게 올해 들어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어떤 이런 낮은 공모가가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했고 그다음에 역시 바이오 이 플랫폼 회사들 네 군데 다시 언급이 됐고 방산 쪽도 다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풍산이 어제 보니까 6%가 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8시 57분 이제 한 2분 반쯤 남았죠.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고 오늘 또 장 맞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에 좀 부담감이 커진 것인데요. 다만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나스닥은 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시장 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닥 0.27%가량 하락하면서 757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 합권 2,600선을 지지해 준 채 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1위부터 5위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지금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5위권에 있는 종목들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에 대한 훈풍이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건데요. 과연 오늘 3% 이상의 갭을 띄우면서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SK하이닉스가 20만 닉스의 터치가 가능할지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0.17%. 인텔과의 동맹 기대감 속에서도 시장은 여전히 엔비디아 측에 좀 손을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출발, LG 에너지솔루션도 0.7% 하락 출발 준비 중이고요. 다소 아쉬운 흐름이 현대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 오늘 상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을 살펴봤을 때 기아도 1.5%가량 낙폭을 그리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시총 상위단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네이버가 10위권으로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실적에 대한 반전 기대감,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최근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상승 출발, 2차 전지 한 걸음 쉬어가고요. 리가켄바이오는 보합권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됐을 때 혼조세 펼쳐질 예정이고요. 엔케미 상승 출발, 삼천당제약 역시나 비만 치료제 관련계 오늘 다시금 모멘텀 받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11월 20일 화요일 마켓나우 일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오늘 시장 지금 방금 문을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아무래도 오늘 뉴욕 시장 혼조세 부분들이 좀 감안이 돼서 장 초반 분위기는 조금 무거울 것 같고요. 오늘 좀 몇 가지 종목 앞에서 고은별앵커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차 같은 이렇게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일단 출발 상황 오늘도 약세로 시작할 거다 말씀을 해주셨고 삼바 같은 경우 일단 약세 출발할 것으로 아까 동시효과 상황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1조 7천억의 역대 최대 규모의 위탁 계약을 맺었다 그 소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코스닥 쪽에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 지금 미용기기 쪽에서는 좀 뭐 국내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인데 마이너스 4%가 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회사는 또 좀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도 기사화가 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 상황 코스피 마이너스 0.15% 한 4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출발을 한 상황인데 조금 다시 낙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정도 하락해서 758선 이렇게 좀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상황 일단은 뭐 두 지수 다 하락세, 근데 살짝 약보합 수준입니다.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자세한 출발 상황 또 고은별앵커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10월 20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선 양시장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 0.23%가량 하락하면서 757선, 그리고 코스피는 0.08% 약보합권에서 2,60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어쨌든 시장 환율적인 부분 여전히 부담스럽고요.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여파 국내 증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는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지금 5위권까지를 보게 됐을 때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10위권 내 종목들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나 엔비디아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1.83%가량의 강한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일까지 29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이탈이 이어졌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부진한 움직임, 다시금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오늘 약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1%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익에 대한 감소,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주가 역시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한 영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일제히 0.3%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했고요. 오늘 현대차 그룹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1% 이상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인도 기업 공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입성하게 되고 만약에 성공 신화를 쓰게 된다면 인도 시장에 입성을 하는 다른 기업들의 줄상장이 기대된다라는 그러한 코멘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오늘 좀 매물출의 이슈 소멸, 재료 소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의 신차 사이클이 부재하다라는 코멘트가 달렸는데요. 이 부분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가량의 낙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소식에 고려아연이 6%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빠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주 혼조세입니다. KB금융이 하락하고 있는데 신한지주 보합권, 메리츠금융지주가 0.28%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금융주들 가운데 가장 흐름이 좋은 게 메리츠금융지주입니다. 지금 금융권 내에서는 시가총액 3위 안에 좀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그래도 괜찮았던 네이버가 0.7%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카카오 1.6%가량 깊게 밀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위단에서는 삼성화재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1.29%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종목군들 하락으로 출발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혼조세가 펼쳐지면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선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다소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은 0.38% 상승 출발했지만 LH앱이는 오히려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리가켄바이오 5위권에서 그래도 약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 가운데서 삼천당 제약이 2% 이상의 상승,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1.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클래시스 뷰티 지금 매물로 나왔다. 1조 7천억 원, 3조가량의 대여가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좀 악재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7% 이상의 낙폭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HPSP 보합권, 이오테크니스 1%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들도 좀 엇갈립니다. 제어IP 엔터는 상승하지만 SM은 오히려 하락으로 출발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업종별 상승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1% 이상 상승합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전 간밤에 2%가량 상승을 했죠. 오늘 가스 관련된 기업들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연관돼서 가스 관련 기업들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강한 상승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산업종 오늘 2등으로 지금 올라선 모습이고요. 조선도 0.4% 실적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랫단으로는요, 통신과 보험이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어쨌든 간 통신과 보험과 관련된 기업들 지금 방어적인 성향으로 좀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요.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또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죠. 오늘 업종별 상승률 4, 5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제약바이오 그룹 지주사들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시장이 흔들릴 때 경기가 침체될 때도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 잡고 갈까요?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개장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고은별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주가 업종 중에서 2위권 올라와 있는 거 좀 눈에 띄고, 지금 저도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 주가가 한 1% 정도 이렇게 전후로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분들 오늘 아천 지금 개장 초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해석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혜진 팀장님,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국내 증시 이제 소폭 약세 출발인데요. 네. 미 증시가 혼조 마감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힘을 받을 모멘텀은 별로 없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좀 조절될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뭘로 만회할 것이냐? 실적이라고 봐야겠죠. 지금까지 발표된 미국 기업의 실적을 보면 한 80% 정도의 기업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 미국에서는 테슬라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양호한 실적을 내는지 그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슈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또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선을 약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안정돼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건데 아직은 환율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이탈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단기적으로는 하방을 조금 더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강한데 이제 한국전력이 1.6% 상승이죠. 시장이 밀리니까 그렇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나 이제 동결을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든 내년 초든 전기요금 인상이 나타나면 한국전력의 이익 개선 기대감 분명히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신주 0.4% 강세입니다. KT가 1% 정도 상승인데 최근에 KT 주가 보시면 방어주의 성격도 있겠지만 AI를 통한 성장 모멘텀도 꾸준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통신주도 이익이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시장 선방하는 흐름이고요. 보험주도 이제 빨간불 켭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정이 되면 아무래도 은행주와 보험주의 이익이 양호하게 좀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전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지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통신, 금융,
특히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좀 재미없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최근에 KT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AI 쪽으로의 이 전환 작업이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통신주에 뭔가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도 좀 가지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좀 사고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엔 신일섭 위원은 어떻게 아침장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매일 녹음된 테이프처럼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맨날 외치고 있죠. 원리에 대해서. 지금 그 한눈 팔 때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시장 지수가 안 좋은 가운데서는 절대 업종으로 여러 업종으로 퍼지는 횡으로의 확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종으로만 계속 뻗친다. 그 얘기 계속 드리고 바이오에서 4대 천왕은 지금 현재 우리 K바이오의 찬란한 역사를 쓰고 있는 이 원년에 가장 성공적인 K바이오의 모델을 구축한 4대 천왕에 몰리고 있다.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지금 40만 원 찍고 내려왔는데 40만 2천 원. 또 새로운 40만 원의 하늘이 열린 겁니다. 이거 어디까지 날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바이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분명히 2달 전부터 이 4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2달 내내 녹음된 테이프처럼 떠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가고 있고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은 다들 자신의 어떤 특이한 기술들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저기죠. 다국적 제약사들이 전부 다 눈독을 들이고 있고 자기네가 바이오 베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업들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업들은 지금 몸값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지금은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과열권에 접어들었지만 과열권에 접어들었다고 바로 매도가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수익을 1%라도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육수와 그때 칼슘 얘기까지 했는데 뼈에 남은 칼슘까지 뽑아먹고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로 집까지 짜서 먹고 다 먹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CDMO죠. 약간 외곽으로 돌아서 가시는 분은 CDMO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삼성그룹의 10년 미래를 내다보는 그 얘기까지 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 제가 무슨 수주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바이오 캠퍼스 완공되면은 압도적인 생산 능력입니다. 매출로 3위, 4위는 매출이고 생산 능력을 해서는 론자도 베링거 인게라임도 우시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 실력이 비슷한 가운데서는 결국 물량이죠. 게임 해보셨죠? 게임에서 실력이 비슷하면 결국 물량 누가 많이 뽑아내느냐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물량은 이제 2032년이면은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섭니다. 그럼 이제 2032년 되면은 생물보안법도 실행이 될 텐데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크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물량으로 압도를 해버리고 이제 매출 1위까지 노린다고 보면은 이제 그 다음 후발주들은 뭐겠어요? 바이넥스는 또 왜 오르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처음에 셀트리온 같이 그 CDMO를 시작했던 먼저 시작했죠. 셀트리온이 CMO, CDMO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램시마 SC 제형 변경을 했지만 신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이오 베터죠. 바이오 신약업체로 갔기 때문에 CMO, CDMO를 이제 더 이상 확장을 멈췄어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램시마 SC 향후에 또 나올 어떤 바이오 베터들 누구한테 물량 줄 거냐? 바이넥스랑 CMO 계약 맺었습니다. 앞으로 셀트리온의 물량은 바이넥스에 몰아줄 가능성이 커요. 바이넥스는 셀트리온을 등에 업고 성장하는 CDMO 기업이 되겠죠. 그러면 ST팜은요? 동아소시오홀딩스의 그 ST팜이라는 그룹은 CDMO를 담당하는 그룹인데 저기는 올리고 전문 CDMO입니다. RNA 치료제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원료 의약품이 이 올리고죠. 그러니까 지금 mRNA 화이자 모더나가 만들고 나서 그 시장이 폭발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디어만 샘솟아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못 만들고 공장이 2년, 3년을 멈췄거든요. 건설이. 이제 다시 건설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근데 집안에서 틀어박혀서 연구만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샘솟았어요. 그 만들 공장은 어디 있느냐. ST팜의 올리고 CDMO에서 다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발로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 얘네는 지금 현재는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의 물량만 받고 있죠.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가 지금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죠.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 누구로 유명하죠? 바로 허주마.
허주마로 재미를 셀트리온이 많이 봤잖아요. 처음에 우리 맨날 셀트리온 초창기에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3대 마가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램시마 SC로 걔는 신약 개발업체로 발돋움해버린 것이고 후발로 또 이제 허셉틴, 로쉬의 허셉틴은 특허 만료가 됐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계속 나와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본격적으로 만드니까 그 물량은 당연히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로 꽂아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고 쟤네 잘 만드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열심히 지금 박람회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다국적 제약사의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 CDMO들은 각각의 어떤 특성이 굉장히 확실하게 있습니다. 능력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나 일본이 많이 가져가겠지만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많이 담당하고 있던 건 물량을 많이 뺏어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거대한 흐름이 2030년까지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CDMO 기업들 반드시 여기서도 하나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신입선 위원님, 오늘도 역시 바이오 관련 중에서 확장성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계보 말씀을 자주 하시죠. 계보에 따른 여러 가지 확장성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9시 15분 좀 됐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섹터별로 움직임을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참고하시는 섹터들 어떤 게 있는지 좀 고은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이제 16분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싱크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섹터는 원전 섹터입니다. 원전 섹터 정부에서 2038년까지 신규 원자로에 대한 최대 3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1기를 건설하겠다라는 그러한 건설 계획이 담긴 전력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대감이 원전 관련 기업들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섹터 가운데서는 원전 관련된 섹터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섹터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양자 기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실패한 양자 역학 실험이 국내 연구팀이 최초로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양자 기술, 양자 암호와 관련된 기업들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 관련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 치매 섹터 자체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큐어비스가 먹는 치매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5천억 원가량의 기술 수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모멘텀으로 오늘 관심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신작이 생각보다 중국 시장에서 괜찮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아이폰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오늘 부진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여전히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의 또 이슈가 있죠. 기술 이전 비만 신약 임상이 다음 달 완료가 된다라는 기대감, 다시금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 지속적인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봤고요. 오늘은 한 가지 섹터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보다는 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건요. 오늘 시장에 신규 입성한 새내기주입니다. 한캠이 71%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한캠 같은 경우에는 첨단 소재 CDMO 관련된 기업입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부터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고요.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 14,500원을 초과하면서 18,0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오늘 18,000원 대비 70%가량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금리 인하, 지수율 인하로 인해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어제여서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GRT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모습이고요. 헝숑그룹도 10% 이상 두 자릿대 강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에 올라서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20%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과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과 함께 지금 현대차 그룹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트와 관련된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과 관련해 엑스게이트가 두 자릿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YG 플러스 저희가 앞선 시간에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로제와 관련된 이벤트가 좀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YG 플러스는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음원을 유통하고 있고요. 그 아파트의 음원 유통 역시나 YG 플러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 오늘도 역시나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우진엔텍 두 자릿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SK가스가 6% 이상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고요. 코데즈컴파니는 6%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이 코데즈컴파니의 상승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명확한 모멘텀이 부재할 때는요. 품절주가 강한 상승이 나오죠. 코데즈컴파니는 대표적인 품절주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거래량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 이 네모칸의 박스가 크면 클수록 매기세가 쏠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한 종목에 쏟아지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싱크풀을 통해서도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고른 검색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 이걸 보게 된다면 오늘 시장 자체가 어떠한 주도주나 뚜렷한 모멘텀이 있는 것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이 좀 강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역시나 양자 암호 관련된 오늘 단기 테마가 형성이 됐고요. 엔터주, YG 플러스 그리고 G2파워 개별 이슈와 함께 G2파워 사실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해서 원전 모멘텀도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2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상장된 기업인 한캠 오늘 강한 상승 그리고 이와 함께 한일당주 방산 관련된 기업도 6%가량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오늘 특징주로 꼽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고멜앵커 S셨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시는지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현재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셨습니까? 네, 최근에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는 종목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인데요. 네. 플랫폼주에 대한 저가 매수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긴 한데 연이틀 강세에 따른 눌림이고 외국인 수급이 좋기 때문에 추가 네. 반등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상반기에 이제 인도네시아와 대만에서 웹툰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북미라든지 일본 지역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의 효율성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앱 광고 부분의 수익도 완만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연내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원래 플랫폼주들이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잘 발표를 안 하는데 워낙에 주가가 장기간 부진하다 보니까 주주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정책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M 한번 보겠습니다. 부진했던 엔터주도 저가 매수 들어옵니다. SM도 장중에 마이너스권이었다가 지금 플러스권까지 이제 돌렸는데요. SM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에스파가 이제 신곡을 발매하고 또 영국의 보이그룹 디어앨리스의 데뷔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또 내년 초에는 신인 걸그룹도 또 데뷔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신규 모멘텀을 꾸준히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음반 수익성 악화는 3분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4분기 이후부터 이제 공연 수익이 개선되면서 음반 수익도 같이 견이 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날 것 같고요. 엔터주가 이제 하이브, SM 그리고 YG 엔터, JYP 엔터 다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거나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입니다. 기술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역시 추가 상승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도 하나 보겠습니다. 계양전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구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로 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양 시트모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계약 규모가 2,800억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 1년 매출액 대비해서 75% 수준이긴 한데 이게 이제 일회성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가이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장 부품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부품 이런 쪽으로 보셔야 조금 더 투자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시대가 되게 되면 이제 차 안에서 운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운전을 안 하고 뭘 할 것이냐,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뭐 아니면 이제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이제 인포테인먼트 기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텔레치스 같은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하면 자율주행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차 안에서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업체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복합적으로 보시고 차량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계속해서 포커스 맞추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M 그리고 마지막에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오현재 팀장님 쭉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신일섭 위원님은 어떤 종목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다시 방금 바조를 보죠. 방산의 1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0.79 마이너스. 아직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산도 아직 깨지지 않았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풍산 순입니다. 그리고 금융주. 금융주는 1등이 메리츠 금융지주죠. 예. 오늘도 또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JB금융지주 1, 2등주 아직도 살아있죠. 바이오주는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근데 다시 ABL 바이오가 3위 자리를 또 찾았어요. 이 중에 3개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다 역사적 신고가예요. 또 펩트론도 0점대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만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조선은 가장 약하지만 아직 2달 정도 쉬고 눌림목 과정이죠. 예. 결국 계속 방금 바조만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를 하려면 파크 시스템즈를 하라고 딱 꼽아줬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나는 그냥 저 바이오나 방산이 너무나 뜨겁게 올라서 말씀 들은 대로 RSI가 가열권이 너무 심해서 신규 매수가 불안하고 후발주인 풍산이나 뒤에 거를 사기에는 수익률이 조금 탐탁치 않다. 그러신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4대 천왕이 있습니다. KTNG, 코웨이, 경동나비엔 그리고 몇 개였죠? 코웨이, 경동나비엔, KTNG 요런 종목들을 사시면 됩니다. SKT까지요. 4개죠. 그래서 이 4대 천왕을 사면 됩니다. 조금 느리고 시가총액은 크면서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SK텔레콤, KTNG, 코웨이, 경동나비엔 전부 다 스타일은 바이오나 방산보다 느리지만 얘네도 대부분 신고가를 기록하거나 모양을 갖추고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경동나비에는 신고가를 갱신했죠. 오늘 비 오고 나면 날씨 확 추워집니다. 이미 얘기를 드렸죠. 아버님 댁에, 보일러 댁이죠. 보일러 댁에 아버님 도와드릴 시간이라고. 그다음에 세계의 고점이 거의 한 6, 7년간에 몰려 있었잖아요. 거기 고점 뚫을 때는 강력한 힘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저거는 이제 눌림목이 나올 때 추격 매수를 감행하시면 되겠죠. KTNG도 지금 고점을 뚫어왔습니다. 2022년도 고점을 뚫고 쉬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KTNG 코웨이죠. 코웨이도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재미없었던 통신주들이 재미있어지고 있어요. SK텔레콤도 2021년 역사상 최고가에 거의 다가서고 있죠. 지금 역사상 최고가 도전 6만 원대 도전을 지금 곧 감행합니다. 결국에 금액이 큰 경우에는 결국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 주목을 하시잖아요. 결국 나 바이오 가서 50% 먹을 필요 없어. 나는 금액 크니까 금액적으로 절대 금액만 따지면 돼. 그러신 분은 그냥 SK텔레콤에 큰 돈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 하시기 바라고 명심해야 될 거는 가는 종목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명심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는 종목이 한정적이다라고 말한 만큼 종목 선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어떤 걸로 꼽으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장 키포인트 어떤 걸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이익 안정성이 부각되는 이제 통신주와 금융주를 한번 보자 요 말씀인데 앞서도 이제 통신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통신주는 이제 고배당과 AI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전통 방어주에서 방어주의 성장 모멘텀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적 안정성까지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 KT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우상향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배당 매력 여전히 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단기간에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업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요. 그래서 전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낼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익 안정성이 견조한 종목군들을 눈여겨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과 오 팀장님 두 분 다 통신주 그리고 금융주에 대해 긍정적인 코멘트 달아주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역시나 빠방인가요? 네, 맨날 똑같습니다. 네. 바이오, 방산, 네. 빠방한 포트폴리오 한 톨의 수익까지 흡입하세요. 말씀드리는 순간 펩트론까지 플러스되면서 4대 천왕 또 다 플러스입니다. 지금 계속 가요. 지금 끝까지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놓칠 수가 없는 기회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시스 같이 저렇게 10% 마이너스 나는 날 1000매도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방한 포트폴리오 수익 실현 극대화 오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들어볼 시간입니다. SK증권 2000점 서용원 차장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을 보니까 한전 기술이네요. 아무래도 요즘 SMR 관련해서 좀 보시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SMR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좀 이어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뭐 미국 증시에서도 함께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뭐 SMR 기술 개발 사업에 한전기술 역시 들어가면서 4천억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투입을 했고 예산이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뭐 기술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소형원전에 대한 수요가 확대에 따라서 동반해서 좀 설계가 함께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SMR에 대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한 것을 목표로 현재 좀 진행 중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체코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뭐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쪽에 대한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지속적으로 좀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원전 관련된 섹터들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최근 한전기술이 박스권을 좀 횡보를 하면서 등락을 보인 상태였는데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기금 투신에서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뭐 좀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쪽 말씀하신 대로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요. 수급도 좀 말씀하신 대로 괜찮고 가격대를 어떻게 좀 접근할까요? 네, 뭐 지금 현재 가격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뭐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오늘 좀 쉬어가는 자리 속에서도 좀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재 가격서부터 6만 원 후반대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정 목표가는 뭐 7만 9천 원대를 좀 잡아드립니다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이고 7만 9천 원이 좀 기술적 매물대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기술적 이탈 자리인 6만 1,6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전기술은 또 이게 설계하는 회사인데 원자로 마진이 보니까 확실히 딴 그 원전 관련주들에 비해서 높더군요. 그런 점도 한전기술이 갖고 또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시 33분 지나고 있는데 다른 거는 뭐 지수는 낙폭이 조금 뭐 커지고 있는데 코스닥이 조금 1.4%까지 좀 낙폭이 커졌고요. 코스피도 0.6% 정도로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1,000억 넘게, 오늘은 기관도 1,000억 넘게 팔고 있는데요. 사실은 환율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1,381원까지 좀 뛰어올라서 환율이 좀 어제 1,370원대 이 2달 만에 올랐는데 오늘 다 1,380원까지 지금 뭐 주저없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좀 부담이 좀 더 커지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계속해서 이재 앵커가 진행하는 이코노미 톡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안타깝게도 2,500선과 2,600선 박스권에 여전히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현상도 이어지고 다만 인플레 우려는 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화는 좀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경제를 이해하고 업종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돼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과 환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선 변수까지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그 외국인 매도세가 또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그렇게 안 좋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 오늘도 팔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면 외국인 매도세가 30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님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네. 뭐 지금 제일 큰 이슈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속되는 거겠죠. 네. 지난 8월부터 10월 18일까지 보면 거의 뭐 13조 5천억 원 이상 순매도였습니다. 예. 삼성전자만.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코스피는 약 한 13조 정도 매도했으니까 네. 삼성전자를 더 많이 팔아버린 거죠. 여기에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DDR 쪽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8일인가요?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냈을 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전분기보다도 약 한 13% 정도 낮은 네. 9조 1천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발표한 것이 좀 큰 영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가 최근에 이제 뭐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미국보다 약하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 약화가 펀더멘탈을 좀 약하게 하는 부분, 흔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장 전반에 또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또 반대로 또 외국인들이 순 매수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오나 또 방산, 또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매수세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외국인의 매수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뭔가를 찾는 것이 경제 펀더멘탈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미국 경제는 강해서 부럽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마치 진공청소기까지 이렇게 좀 빨아들이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킹달러 운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2달 만에 또 달러 가치가 최고치로 치솟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조사 결과 확률이 한 52%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환율 압박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1,381원까지 치솟는 흐름인데 장중 고가가 82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어마무시하네요. 어제 밤 11시, 12시 때 봐도 그때 장외에서 1,830원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달러 원 환율 원화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것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달러라는 환율이라는 것이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겠죠. 외국인이 많이 팔고 나가면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달러 강세가 되고 원화 약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9월 말에 아마 달러 원 환율이 1,304원인가 그랬었습니다. 네. 지금 1,380원이면 그 기간 동안에 약 한 5.5%의 원화 약세예요. 근데 반면에 달러 지수 자체는 같은 기간 동안에 한 3% 정도, 4%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원화가 좀 이 달러 강세 기간에 더 취약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있고요. 특히 또 중국에 대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중국과 한국과의 경제 연관성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국제금리도 이제 4.19% 돌파를 했더라고요. 여러모로 좀 신경 쓰이는 요인이 좀 많은 것 같고 앞으로 이런 흐름들 좀 이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일단 들고요. 어쨌든 어느새 환율이 오르면서 1,400선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까지 갔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1,300원 초반에서 지금 1,38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워낙 약세가 우리 시장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상당하잖아요. 근데 사실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네네. 요거에 대해서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부정적인 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 표시로 된 그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이라든지 채권 그것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의 투자 요인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주식 시장에 지금 반영된 것도 좀 있을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화 약세가 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수입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기업이나 정부들 중에서 외화 부채가 있는 기업이나 또 정부 사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빚을 진. 그렇죠. 예. 빚이 있으면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만큼 원화로 갚아야 될 부분이 크니까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면은 아무래도 수출 쪽에서는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달러 표시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뭐가 있을까 예. 수출 기업들이 예. 달러로 이제 수입을 받으면 그거 원화로 표시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원화 표시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고용도 늘릴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그만큼 상품 수출과 서비스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투자가 부진한데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의 설비 투자가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좀 원화가 약세면 해외에서 우리 시장을 볼 때 물가가 좀 싸다 보니까 수출을 좀 늘리게 되는 그런 현상은 있고 왜 엔저 심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일본으로 가서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흐름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원체 이제 가공 무역 이런 부분 많이 하다 보니까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부담도 많이 생기게 그렇죠. 되는 거고. 예. 특히나 이제 원유 4분의 1 좀 수입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과 같이 물가 안정이 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달러 원환율 올라가서 원화가 약세가 되면 예. 바로 이 수입 물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가 불안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달러 원환율의 추이를 보고 급격하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시장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좀 부담이 만만치 않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당초 한 환율이 1,400원까지 갔을 때 또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서 그걸 끌어내리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박사님 지금 궁금한 게 앞으로 원화 강세 유인은 없는 걸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이게 될 수 있을지 이런 조건도 궁금해지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달러 원환율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 통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화가 강세가 되려면 원화 특유의 강세 요인이 있든지 아니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요. 예. 지금 전반적인 환경을 보면 당분간 원화 강세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국내 사이드에서. 왜냐하면 수출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그러면 수출이 둔화가 되면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가 개선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좀 나빠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내국인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TF 그 볼륨으로만 보면 해외 투자랑 국내 투자 그 AUM이 거의 똑같아요. 그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국내는 좀 나몰라 하고 해외로 가는군요, 결국.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해외로 투자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화가 필요할 거고 예.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계속 내릴 거잖아요. 당분간 뭐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내리게 되면 또 이거 원화 약세 요인. 근데 만약에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내리거나 가파르게. 가파르게 예. 내려서 두 나라 간에 또 금리 스프레드가 좀 금리 격차가 준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위그비 인덱스 있지 않습니까? 국제 채권 지수에 우리 들어갔잖아요. 물론 내년 11월 달부터 편입이 되지만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 좋다고 그러면 조금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위그비 편입 말씀하시는 그렇죠. 세계 국제지수 편입된 예. 이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아직도 뭐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워낙 강세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굉장히 경기 부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위안화가 좀 강세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원화도 강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의 향후 전망치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을 우리가 더 많이 기대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쉽지 않아 보이네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 요인은 한국 펀더멘털에 의한 그렇죠. 그런 약세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미국 대선까지 환율 상승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예. 대선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뭐 관세라든지 중국 네. 상품에 대한 관세가 많이 붙고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높여준다고 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데도 속도가 줄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11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컷 기대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동결에 대한 네. 그런 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할 때 워낙 또 신중론이 그때도 만만치 않아서요. 네,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의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페드 와치에 따르면은 CME 페드 와치를 따르면은 25배 피컷이 거의 85%고 네, 베이비 스텝으로. 그리고 동결이 15%나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치고 올라갔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bp 비컷은 이제 없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11월과 12월 달에 할 거로 보입니다. 25bp씩. 왜냐하면 현재 5%의 정책금리 상한이 상당히 긴축적인 수준이라는 거에는 또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최근에 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긴축을 시작한 이상 일정 기간 긴축을 해 나가는 것이 연준의 과거 패턴이기 때문에 정지 없이 적어도 올해 내에는 금리 인하할 거 보이고요. 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금통위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포워드 가이던스로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행은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경기보다는 사실 제가 볼 때 내수 경기 되게 안 좋거든요. 경기보다는 금융 안정에 아직까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내려놓고 금융 안정 상황을 좀 보면서 추후에 금리 결정을 하겠다 이런 스탠스 같은데 사실 뭐 경기가 내수 경기가 말씀드린 대로 안 좋고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면 한국은행도 좀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완화 기조를 충분히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수가 불자다 보니까 수출이 잘 돼도 어쨌든 그게 좀 상쇄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이 밥상 물가 엄청 또 올랐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박사님께서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외국인이 내다 팔아도 또 사는 섹터도 있더라. 그중에 방산 섹터가 있고 지금 미국 대선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주라 하지만 사실 그 누가 되든 방산주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의 중론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또 외국인은 삽니다. 또 이거는 예,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까요? 투자 전략 앞으로? 저는 이 우리나라의 방산이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그 긍정적 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내 내에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경쟁력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물품을 뭐 전차라든지 자주포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나토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방위비 그 분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렇죠. 또 수요가 예, 있고요. 예. 또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방산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기회가 열린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방산 섹터 오늘도 그 실적 테마 이쪽에서 좀 시장에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달러 강세 요인, 오늘 환율도 좀 쏟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인플레이션 요인까지 아주 잘 살펴주셨습니다. 예, 국민은행 장재철 박사와 함께 이 시간 꾸며드렸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실적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실적에 대한 기대나 그리고 불확실성을 얼마나 선반영했는지 그 계산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이 담고 있는 방산 섹터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이 외에도 반도체, 뭐 조선, 운송 이런 섹터도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이어지는 마켓나우 2부에서 그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